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뇌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영상은 1시간 봐도 뇌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나쁜 사람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책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책마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간 개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운영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무려 5,000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책 읽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책 읽는 여유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책을 사랑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또 주말에 여기를 나왔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화문 오랜만에 왔는데 유럽 유명 도시의 광장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아까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몇 년 만에 지금 광화문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 가면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광장 구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 그리고 정말 지금 외국인들도 너무나 많고 한복들 입고 다니시고 약간 좀 유럽 여름의 그 들뜬 느낌. 지금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젤라토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손에 어디 갔어요? 네. 젤라토 지금. 제작진이 과연 촬영 젤라토? 끝날 때까지 젤라토를 갖다 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광화문 책마당에 벌써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도 얼른 가서 자리를 잡아보죠. 좋습니다. 네, 함께 알겠습니다. 가면서 말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이렇게 야외에서 책 읽을 기회가 있으신가요? 기회는 거의 없고, 네. 제 생각에는 야외가 너무 좋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읽자마자 바로 그냥 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주말 낮에 야외에서 바람 살살 부는데 낮잠 자는 느낌. 죄송합니다. 오늘 책 프로그램인데 우선 그 아니요. 낮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1990년에 처음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이렇게 넓은 잔디밭에서 책 읽는 모습 보고 야, 이거다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유럽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 유럽에선 특히 막 여름 되면은 네. 특히 강변에 사람들 막 누워서 선탠하고 책 보고, 특히 또 걔네는 막 여름만 되면은 막 피부를 태워야 되니까 네. 그냥 떼약볕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예전에 너무 부러웠는데 대한민국 모습도 점점 그렇게 그 여유로움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네. 보기 너무 좋아요 지금. 도심 한복판 잔디마당 위에 편안한 소파와 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 게다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저희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네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의자 편하다. 저는 진짜 앉자마자 그냥 누워서 자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름 인체공학을 고려해서 허리가 편안한 진짜. 구조로. 보고 네. 가지고 네. 책을 꺼낸 다음에 한 2줄 정도 읽고 바로 그다음에 잠에 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본의 아니게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자세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여행의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공식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 가실 때 책 한 권 들고 가시는 건 이제 기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근데 정말 여행지 가가지고 좀 한가로운 오후에 유럽, 이탈리아 광장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젤라토 먹으면서 책 보는 건 멋있잖아요. 그거는. 네. 지금 실제로 이곳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몇 팀이 보여요. 직접 가져오신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로 언제 책을 읽으세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많이 읽죠. 네. 주중에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책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한 30분 시간이 남아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책 읽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을 읽어야 되고 보고서를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재미를 위해서 그냥 또는 저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읽는 거는 소설책이잖아요. 소설책은 주말에 이제 특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막 밀린 일도 있고, 사실 오늘도 또 토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일이 있더라고요. 대충 일요일 오후 정도 되면은 급한 불 다 끄고 딱 오후에 그 여유로움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소설책 잡고 읽다가 또 이제 바로 낮잠을 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잠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침대에서 자는 건 잠이지만 오후에 소파에서 자는 건 잠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쉬는 거. 아, 그렇죠. 그럼요. 네. 그건 쉬는 거죠.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쉼이죠. 그냥 눈 감고 쉬는 거. 소파에 누워가지고. 사실 일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여유 시간에 책 한 권 들고 소파에 앉은 거, 이건 독서가 그렇죠. 아니죠. 이것도 아유, 쉼이죠. 다 쉼인 거고 네. 또 우리가 집에서 대낮에 침대에서 자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에 누워서 자는 거는 자는 네. 게 아니다라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좀 규정을 내려주시면 좋아요, 좀 더 좋아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용어 싶습니다.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파에 누워 계시면 쉼입니다. 쉼이다. 실제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수님은 정말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방대한 지식을 잘 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사이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글쎄요,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 겸손을 네네. 전제로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제 인생에서 70%는 책, 30%는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과 책이기도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책이 가성비는 제일 좋죠. 사실 여행은 너무나 좋지만 되게 투자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선 비싸죠.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책은 얼마나 좋아요. 책 한 권. 그리고 우선은 아날로그 책은 충전할 필요도 없다라는 언제든지 갔다가 또 신기하게 이제 저도 이북을 좀 많이 보는데 이북으로 읽은 책은 머리에 안 남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해외 책을 많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새로운 책 또는 독일에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궁금하니까 근데 그걸 직구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북으로 주문을 해요. 그럼 뭐 10초 만에 들어오고 읽어. 근데 그 책을 결국 또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종이책으로. 이게 종이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질감을 아유, 포기할 그럼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책은 다 읽고 나서도 책은 더 멋있잖아요. 딱 어디다 두면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북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내용하고 정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인간한테 종이책만큼 행복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이 줄을 치더라도 종이책에 밑줄 긋는 것과 그럼요. 그 전자기기에 마킹하는 그럼요. 것과는 좀 그 차이가 종이책 달라요. 읽으면서 옆에다 코멘트 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저자가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얘기 나는 왜 저자보다 이렇게 더 똑똑할까 말도 안 되는 글 쓰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여행과 책을 비교하셨는데 저도 여행과 책을 좋아합니다만 네. 여행은 공간 이동이지만 책은 시간 이동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시간 가능하고 이동, 공간 이동,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히 소설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거잖아요. 아나 카레니나 책을 읽으면 아나 카레니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우리가 언제 19세기 초 러시아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동안은 시간 그리고 공간 그렇지만 사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매력이지 아무. 여행지에 가서 현지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건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도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해외 나가서 며칠을 있겠어요. 보통 뭐 일주일 미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새로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은 그 나라의 진짜 현실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운이 안 좋아서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네, 그냥 네. 이탈리아는 아이고. 다 소매치기야. 아, 그렇죠. 일반화시켜버리죠. 일반화시켜버리고 그런가 하면 뭐 런던에서 엄청나게 멋지게 생긴 누굴 만났다. 모든 영국 사람이 멋져 보여. 당연히 이거는 비논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것보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한 다음에는 꼭 그 나라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외국 분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한국 작가들의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 여행할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들고 네. 갔어요. 너무 좋죠. 와, 조르바를 그리스에서 읽는데 크레타 혹시 가셨던 거예요? 그럼? 갔었죠. 조르바 네. 크레타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해변가에서 막 춤도 추시고 이렇게 하고. 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르바 같은 그쵸. 거고 또 이 카페나 주점에서 만나는 모두가 나 좋죠.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지중해 배 안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달에 지인들하고 이제 인도를 갔었는데 네. 사실 뭐 인도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갔다 오고 나니까 막 지금 최근에
뭐 인도 신화 이야기들 그런 책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었던 그 인도 장면하고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여서 여긴 내가 못 가봤네. 이건 내가 본 곳이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책과 여행은 햄버거와 패티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독서를 한다, 여행을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이진법적으로 분리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행책, 독서 여행 그냥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가진 개념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 같이 독서와 여행도 독여행으로 사실 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시공간을 그대로 드러내고 여행으로 공간 이동을 한 다음에 책으로 그 공간에 관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삼 재즈 페스티벌에 와 있는 그런 재즈를 들을 때 느끼는 그 흥분감을 오히려 이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책 한 권 들고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기도 더구나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네. 나쁜 사람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네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데 나쁜 사람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요셉 스탈린은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러시아 문학은. 근데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당연히. 예외적으로는 있지만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진짜 독서를 사랑하고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과 삶 진행한 다음부터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좋은 책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이 질문이 사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좋은 책을 구분하려면 우선 나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쁜 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좋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걸 경험하면 나쁜 거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 나쁜 책은 내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두 번째는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의 바이러스를 심어놓는다. 특히 나쁜 책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쁜 책이 있고 아주 나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쁜 책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책들. 그런데 사실 진짜 나쁜 책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의 바이러스, 편견과 오해와 음모론을 심어두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거를 기반으로 중세시대에 그 다음부터 마녀 사냥 같은 것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어디 얘기를 들으니까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먹고 그거를 진실인 척하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죠. 그 마녀의 망치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실어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약간 우울증이 있는 여성분들 데려다가 너 마녀지 하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문하면 다 마녀라 그러죠. 그러면 마녀가 있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책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은 아름답지만 인류 역사에서 책이 안 좋은 역할을 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뭐 아돌프 히틀러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 한 권이 결과적으로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는 전 유럽, 전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였죠. 사실 그런 생각의 바이러스는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각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성을 키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독감 같은 것도 비슷해요. 자꾸만 예방 주사를 맞으라 그러는 게 바이러스라는 게 한번 신체에 들어오면 이 녀석을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코로나 백신으로 막았고 이거를 예방은 할 수가 있지만 한번 그 녀석이 들어오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치료는 예방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힘들어요. 의학적으로. 생각의 바이러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바이러스도 미리 차단을 하고 면역성을 키우고 예방하는 건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교육 그리고 뭐 문명화, 문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치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관점에서도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그 책의 나쁜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도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 시작했다. 근데 이 책은 뭔가 나랑 안 맞는다. 혹은 뭔가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입한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는 것도 지혜겠네요. 당연히 그게 지혜겠죠. 저는 이제 뇌과학자잖아요. 인간은 생각을 바꾸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단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네.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같이 일은 해야 되는데 뭐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심리학자들은 뭐 당신의 생각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저 사람도 괜찮은 면이 있다? 안 돼요. 단 이걸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그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뇌에서는 잠깐만,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생각이 야곱야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선 해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가 얘기하는 것 같이 just do it. 이게 왜냐하면 실행을 하면 우리 뇌가 쫓아가 버려요, 거기에.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AI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들 가득 차 있고 질문을 하고 내가 AI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나도 바이브 코딩 해보고 나도 에이전틱 AI 만들어보고 실천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은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는 그냥 해보는 게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글을 보고 감정이 생긴다라는 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뇌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OTT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그럼 이건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해석하는 영역은 뇌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상은 1시간 봐도 뇌에 큰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본능적으로 있는 걸 얘가 활용을 하니까 근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막 별의별 기억력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해하려고 번역을 하고 뇌가 무척 바쁘다는 거군요. 엄청 바쁘고 그 대신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지요, 사실은. 네. 그러면 뇌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양쪽으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네. 당연히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한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뇌의 노화, 치매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뇌를 계속 써야 되고 뇌를 쓰는데 가장 저렴하고 효율성 있는 방법은 당연히 독서입니다. 가성비 높은 방법.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네. 그럼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수면이 중요하군요. 수면이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게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찌꺼기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청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자는 순간 혈관 두께가 좀 이렇게 넓어지고 결국 혈관은 하수도잖아요. 그럼 마치 서울에서도 길거리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대낮에 안 하잖아요. 대낮에 지금 청소 트럭들이 지나간다고 보세요.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겠어요. 그러니 밤에만 청소를 하는 것 같이 뇌도 똑같죠. 낮에는 신경세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뒀다가 잠에 드는 순간 이제 청소를 해주는, 그러다 보니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앉아주면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치매의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써야 된다. 단 청소도 잘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독서는 당연히 어렸을 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서 결정적 시기는 대부분 포유류 동물들은 다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1-2시간,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첫 10년에서 12년 동안은 뇌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10살 미만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아요. 방금 지나간 저 친구들의 뇌는 마치 지금 젖은 찰흙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때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젖은 찰흙을 쭈물럭거리는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점토만 그렇죠. 점토같이. 그 대신에 12살, 13살 정도 되면 그게 굳어버려요. 찰흙이 굳으면 아무리 만져도 형태는 안 바뀌잖아요. 비슷하게 인간의 뇌도 결정적 시기가 끝나고 나면 동일한 경험이 뇌에 더 이상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10살 미만 친구들의 교육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네네. 제가 얘기하고 이 채널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 극 비밀로 일단 우리끼리 얘기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교 교수 월급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가르쳐준 학생들은 이미 20대잖아요. 결정적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도 뇌를 안 바꿔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에 가서 팩트 체크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어린 친구들, 대한민국 미래 시민들의 뇌를 바꿔놓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책임감이 어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물론 거예요. 대학교 교수 월급이 더 높은 걸 저는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영유아기의 어린이집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정말 않아 중요하죠. 보여요. 그건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미래 시민을 만들어내는 그 교육이고, 그중에 특히 문해력, 책 읽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치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돼서 내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모르는 것처럼 책도 내가 지금 읽지만 읽은 이 책이 내일 당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평생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편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편도, 골라 읽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중해서 읽는 것도 좀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쉽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좀 친한 지인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친한 지인은 다식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다 읽겠다. 다도? 근데 저는 아니, 나는 진짜 저는 진짜 편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스탠스는 뭐냐면, 우선 저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나에게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이 세상 아마 지금 이 광장이만 오늘 여기 책이 5,000권, 우리 평생에 5,000권 못 읽어요. 못 읽죠. 우리가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책을 읽는다? 제 생각에는 정말 책을 빨리 읽는 사람도 아마 주말에 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 읽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죠. 2, 일주일에 3일에 한 한 권. 번 읽으면 그럼요. 정말 많이 우리 같은 읽으시는 거예요. 일반인은 일주일에 한 권을 네. 읽는다고 치면 1년에 50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은 500권, 100년이면 그러니까 10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게 태어나자부터 읽어도 5,000권인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은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한 1,0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많은 책 중에서 1,000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선 너무나도 아쉬운 현상. 잠깐 1,000권을 엄선해야 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상당히 책은 까다롭습니다. 그 대신에 다독도 하긴 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괜찮은 책이 보이거나 누가 추천하면 시작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 10장 정도 읽었는데 감동을 못 받았다, 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또는 이건 저자의 독립적인 유니크한 생각이 아니다, 다 들은 얘기다, 그럼 바로 덮고 그다음에 뭐 제 학생들한테 주거나 지인들한테 넘겨줍니다. 판단을 내리는 네. 그리고 그게 한 첫 10장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슬로우 스타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느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을 놓치는 리스크가, 그 리스크보다, 그래서 끝까지 300장을 읽었는데 똑같이 허접했을 때 그 실망, 그 시간 낭비, 저는 그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법은 많은 책들을 읽고 제가 검증하는 게 사실 맞지만, 그러기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아웃소싱을 해버렸어요. 역사에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고전책을 많이 그래서 읽으시고. 고전책을 선호하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살아남은 책들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이 다 좋을 리는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책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고전. 그렇기 100년, 때문에. 200년을 버텼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검증을 했다는 네네.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책들은 가장 최근 책들을 읽습니다만 당연히. 그런데 소설책은 지금 이 순간 또는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소설책은 안 읽어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한 20년, 30년 된, 이것도 이미 클래식이죠, 책에서는. 네. 그런 책들 위주로 대부분 읽습니다. 나름 판단 기준이 분명히 네, 있으신 한 20년 거네요. 정도로 저는 항상 판단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이라는 거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때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전자책이 나오면서 그렇죠. 종이책은 현격하게 줄어들 거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종이책이 굳건하게 그 지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역사에서 보면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게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형태가 나오잖아요. 사실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과 의자, 2000년 전 폼페이에서 발견된 책상과 의자, 지금 이케아에 가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추구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책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손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미 얼마나 좋아요. 우선은 충전도 안 해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약볕 안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볍고 항상 네.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작은 책만 있으면 내가 현실을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예전에 휴대폰이 있기 전에는 지하철 같아서 다들 책을 읽었었잖아요. 조그만 책 같은 거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 시간만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이 우선은 한동안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 전자책이 나왔을 때는 전자책이 편리한 것도 분명히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자책 더하기 종이책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요즘 책값이 올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주 저렴한 창작물이에요. 책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은 또한 한 번 사면 더 이상 구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챗GPT는 맨날 구독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내 거예요. 미술관 방문하면 그때뿐이고 그렇죠. 영화도 현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때뿐인데 내가 평생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낮잠 잘 때 베개로도 받침으로 다 쓸 수 있고 라면 끓여서 받침대로도 쓸 수가 있고 물리적 활용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이 삶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이 책이 되기도 하죠. 그게 저자의 삶이 책으로 옮겨 나오는 건데 그러고 보면 우리 채널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거 누가 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작진이 미리 지으신 책과 듯한데. 삶이라는 기가 막힌 네네. 그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거니까요. 교수님하고 책 얘기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내가 책을 사랑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는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꽤 살아보니 반백년 넘게 살다 보니 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더라고요. 아. 언제든지 내 옆에 네.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챗GPT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1위와 2위의 간극이 좀 네. 큽니다만 2위가 바짝 따라오고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AI가 현재.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책입니다. 앞으로도 책과 삶, 책과 사람, 사람 산책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책마당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바람 선선하죠. 햇살 적당하죠. 그리고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분위기 전해드리면서 책과 삶, 사람 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검증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 교수님도 가끔 아는 척 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요, 제 인생의 있으시다면? 반이 아는 척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아는 척하기 좋은 책.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된다면 이 책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너 그거 읽었어? 읽은 척을 하셔야죠. 그러면 갑자기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면 친구들 만나서 자랑하고 싶으시죠? 때로는 내가 읽지 않은 책도 아는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화문 책마당 현장에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책들을 벌써 골라오셨네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어가지고 골라왔는데 하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다들 벽돌 책들이네요. 아, 네. 지금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들고 오는데 오히려 이런 벽돌 책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책들이죠. 딱 그런 책들 네. 골라오라고 해가지고 아는 척하기 좋은 책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할까요? 일종의 지적 과시욕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아마 두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인간이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과시하려는 것은 그런 욕구는 뭐 기본 욕구 중에 분명히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검증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우리의 대화 수준이나 또는 성격을 좀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이걸 스몰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스몰톡은 상당히 빅토크입니다. 또는 딥토크. 왜냐하면 그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화학적으로 맞는 사람인지 일종의 탐색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업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보통 식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때 비즈니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땐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상대방을 살펴보는 거죠. 나와 코드가 맞는지. 나랑 코드가 맞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술적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과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과시라는 단어가 조금 과한 단어네요. 과한 그렇게 단어네요. 보면. 그렇죠. 네. 탐색,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탐색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거리 다니다 보면 책과 삶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인사 정말 많이 오, 받거든요. 우선 구독자 100만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항상 좋습니다. 네. 100만이 넘어가면서 그런 인사를 더 많이 받는데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책과 삶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는데 책 읽을 시간은 없고 그냥 출퇴근 시간에 늘 들으신대요. 근데 영상 한 편 보고 나면 그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 이게 일종의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책과 삶 영상을 보고 아는 척하는 거는 좋지만 네. 그게 독서를 대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은 또 읽으셔야 책은 또 되는 읽으셔야죠, 거죠. 당연히. 네. 저희가 책을 추천해주는 그렇죠. 영상이지 읽어드리는 영상은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가끔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요, 제 인생의 있으시다는 반이 거. 아는 척입니다. 네.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런 교수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을 때 딱 아는 척하기 좋은 제가 책을 제작진들의 이 연락을 추천해 받고 네. 도대체 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졌구나 지금 역사 책과 삶에서 아니에요. 네. 아니 나한테 네. 요청하는 게 아는 척하기 편한 아는 책을 척하기 좋은 책. 네 아주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읽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네. 뭐 두껍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네. 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아는 척할 땐 딱 좋다 하는 책들을 추천해달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4권의 책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유명하고 클래식이지만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책들. 두 번째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 인사이트는 한 반장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 세 번째, 그래도 한번 죽기 전에 읽어보면 좋은 책들. 버킷리스트를 삼아도 될 만한 책. 제가 이제 미리 살펴봤는데 제목은 들어본 듯 그렇죠. 적어도 제목 혹은 그렇죠. 저자는 아는 맞습니다. 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된 책들. 뭐 맞습니다. 50년, 뭐 맞습니다. 60년, 네, 200년 된 책도 있고요. 200년 네, 된 맞아요. 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네. 약간 아는 척을 시도할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리처드 도킨슨의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일단 리처드 도킨슨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하신 저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기적 유전자도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렇죠. 벌써 50년 가까이 된 맞습니다. 아니 네. 50년이 됐겠네요. 1980년대 나온 책 아닌가 싶은데 70년대 후반 70년도인가요? 네네. 이게 후속편이라고 보면 후속편이고요. 될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적인 면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보다 확장된 표현형이 저는 더 훌륭한 책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인기는 별로 없는 책입니다. 오히려 왜냐? 좀 어려워요. 이 책은. 일단 이기적 유전자는 리처드 도킨스가 쉽게 쓰려고 애를 그렇죠. 쓰셨고 쉽게 쓰려고 그 애도 썼고 또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는 그 책이 등장하고 나서 그 책이 가진 메시지가 워낙 충격적이었었잖아요. 우리 인간 생명체는 유전자한테 컨트롤을 당하는 껍데기. 유전자가 생명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성을 그렇죠. 실현시킨다. 맞습니다. 일종의 기계로 그렇죠. 취급했죠.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 기계다. 네. 이런 식으로 센 문장들을 많이 쓰다 보니 그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을 줬고 충격을 줬죠. 오히려 1970년대, 80년대 그 책이 나왔을 때보다 21세기 들어서 더 큰 맞습니다. 파문을 주지 맞습니다. 그게 뭐 사회적인 이 의식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히피 문화가 여전히 있었을 때고 아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이타성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리처드 도킨스가 나서 아니 인간은 이기적이야. 근데 그게 아마 20세기 또 21세기에 가면서도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 훨씬 더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보다는 확장된 표현형을 좀 더 높게 저는 판단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확장된 표현형이 가진 인사이트는 이기적 유전자 인사이트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확장된 그 표현형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든 생명체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진화 과정의 핵심은 본인이 제어하고 싶은 범위를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 유전자의 지금 후속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결국 그래서 유전자들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컨트롤한다라는 건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건데 how를 약간 설명해주는 기술적인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 자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서 그렇죠. 기계인 생명체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이기성을 표현하는 맞습니다. 거다. 이제 개체에 머물렀다면 그 개체를 공동체로 확장했다라고 공동체로 봐도 돼요? 확장하고 그 확장이 지금도 계속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생존하려면. 근데 유전자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미노 애시드 그 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폴딩 같은 걸 만들어서 세포라는 걸 만들었고 세포는 세상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포 혼자보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몸을 만들면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다른 단백질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형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 가장 마지막 형태가 몸이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몸의 표현형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그렇고 맹수라고 칩시다. 맹수가 누구를 잡아먹으려면 본인이 직접 갔었어야 돼요. 사슴한테.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는 우리 몸이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뭘 만들었죠? 언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없었다면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그럼 물이 있는 대로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죠? 제작진들에게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하면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안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갖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것도 그러면 확장된 그게 확장된 표현이네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리고 문자. 또 우리가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책은 절대적으로 가장 확장된 표현형 중에 하나인 게 내가 책으로 메시지를 담아놓으면 100년 후에도 그 메시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플라토 책을 읽어요. 25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그 책을 믿고 막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플라톤은 상상도 상상도 못했겠죠. 이런 식으로 책과 문자야말로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확장된 표현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왜냐? 한 존재가 다른 존재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처음으로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어도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24시간 후에는 그 언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물 갖다 주세요라고 글을 쓰면 내일도 있을 거잖아요. 누가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야말로 가장 확장된 표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확장된 표현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왜냐?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부터 100년 후를 상상해 보면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은 100년 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제가 쓴 책이 남아 있을 네, 가능성은 아닙니다. 없는데 우리 교수님 그냥 책 서로 없는 거를 합의를 보면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이 남아 있을 확률은 조금 있지 않을까? 책과 삶은 그때 되면 구독자가 이제 100억 명 정도 돼서 네 지구의 아니, 모든 뭔가 호모사피언스면 꼭 구독해야 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이런 언어의 식으로 한번 장벽은 꿈을 점점 한번 허물어지고 꿔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표현된 확장형이다. 사실 인간만을 언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동물군에서도 표현된 확장형은 그렇죠. 그 있을 동물들 텐데요. 같은 경우에 몸을 완성하면서 표현형이 확장 마지막 단계인데 유일하게 인간은 동물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그리고 도대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했을 때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은 몸을 뛰어넘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언어고 그게 문자겠죠. 결국 우리가 몸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영향력의 한계의 끝은 제 팔의 끝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언어를 쓰는 순간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영향력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히틀러가 연설을 함으로써 그 광장에 모였던 100만 명 머릿속에 연설 하나로 바이러스가 심어지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어마어마한 확장된 영향력이죠. 그러면 일종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네. 것도 근데 보이지 않는 거미줄 여기서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현상인 거죠. 시차까지 그게 책인 거고 결과적으로. 네. 오, 재밌겠는데요? 네,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상당히 과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물학, 진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기적 유전자보다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분명히. 네. 사실 이기적 유전자는 이 분야 책으로서는 좀 쉽게 읽히는 네네, 편이죠. 아주 쉬운 책이죠. 네, 그거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확장된 표현력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아는 척하기 좋게. 아는 척하기 좋게 네. 책은 유전자의 확장된 팔이다. 책은 유전자의 확장된 그럼요. 팔이다. 저녁 파티 때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다음 한 3시간 이걸로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의 확장된 표현형 함께 하셨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후속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책은 인간의 확장된 팔이다.
이 공간과 시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장된 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 주시는 책도 벽돌책입니다. 과학책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표지는 과학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에릭 아후어바흐의 미메시스입니다. 사실 문학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현대 문학 이론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리시 아우어박이라는 이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독일계 유대인 문학 이론가시고, 당연히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망명을 갖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망명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이었었기 때문에 안 받아줬잖아요. 지금도 뭐 난민들 서로 안 받는 것 같이. 그래서 이분은 겨우 이분이 난민 비자를 받은 곳이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탄불 대학교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교수가 되셨는데, 문제는 이분은 서양 독일 문학 교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에 혼자 앉아가지고 동료도 아무도 없고, 특히 도서관에 책이 없는 거예요. 독일 문학 관련으로. 그러다 보니 그 문학에 대한 생각을 다른 레퍼런스 책 없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재구현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책이 결국 미메시스가 됐는데, 사실 상당히 훌륭한 책입니다. 미메시스는 뭐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가상이죠. 그게 뭐냐면, 플라톤 아주 특별한 그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물은 진짜가 아니다. 사람, 고양이, 의자, 아나운서님, 뇌과학자, 이 형태가 진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박보검 같지는 안 생겼으니까 실망이 큰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얼굴과 박보검 얼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동의하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스태프들이. 그러면 진짜는 어딨나? 이데아 세상이라는 완벽한 개념의 세상이 있고, 여기에는 사과, 사람, 의자 같은 완벽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세상으로 매핑이 되면서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공굴 안에서 평생 살다 보니 바깥에 있는 물체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왜곡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왜곡된 형태, 그리고 그걸 미메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플라톤은 예술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술가들은 세상을 그리잖아요. 조각을 하고 책을 쓰는데, 이미 세상이 왜곡된 카피인데 그 카피를 또 한 번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또 한 번 거짓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예술가들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행위라고 플라톤을 주장했고, 심지어 그렇죠. 과장된 거짓. 미메시스의 미메시스를 만드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거의 플라톤은, 이분은 막 극단주의자였잖아요. 금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에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걸 꿰뚫을 수 있는 생각으로 뚫어야 된다. 뭐 그런 사상을 하셨는데, 에리시 아우어바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 미메시스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은 그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는 아주 거창한 이론이 있기보다는 서양 문학에서 중요한 책들 열 몇 권 정도를 소개를 하는 건데, 와, 그 분석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고, 여러분들은 이 미메시스 책을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꽤 어려워요. 첫 번째 장, 챕터 1만 읽으셔도 됩니다. 챕터 1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서양 문학에는 크게 전통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 두 가지는 두 가지 책으로 다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서양 문학은 모든 것이 그 두 가지 모델을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 당연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두 번째는 성경책. 근데 스토리텔링이 다르다라는 거. 서술 방식을 언급하는 거군요. 그 방식도 다르지만 철학적인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인신론적인, 예를 들어서 또는 일리아스나 또는 오디세이,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예일 텐데, 오디세이아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정말 안 좋은 고용자였잖아요.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직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본인 혼자 살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그리고 20년이 걸려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근데 이분은 뭐 나이도 많고 완전 거질 거 아니야. 노숙자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하필 오디세우스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농부인과 사냥꾼이 오디세우스 허벅지에 있는 흉터를 보고 알아보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디세우스 그 흉터를 정말 호메로스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의 문학의 역할은 상상의 자유도를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냥 읽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책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렇죠. 하나님에게 바치러. 이게 당연히 히브리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종교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 말이 없어요. 친절하지 않죠. 친절하지 않죠. 네. 그냥 갑자기 산 위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정말 요약을 하듯이 단어가 딱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리히 아우어반은 이것도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왜냐? 상상이 가능하니까. 거꾸로 야베 신이잖아요. 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뭐 연예계 소식 듣는 것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써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그 스토리텔링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유대인들이 스토리텔링을 못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완벽하게 맞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엔 또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 결과적으로 이 미메시스에 보면 서양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책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뭐 돈키호테도 소개가 돼 있고 그런데 이 책을 그 분석의 깊이가 21세기에도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 없는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의 재구현이라는 표현을 앞에서도 쓰셨는데 그 재구현이란 단어가 이 미메시스와 닿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유럽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졌고 특히 문헌학 그리고 인문학, 철학은 19세기 독일에서 상당히 발전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았던 또 전문가들이 유대인이었었고 그 전통은 1933년에 이제 끊겼죠, 사실. 그리고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영국이나 또 미국으로 망명을 가셨는데 이런 에리 아우바의 미메시스 같은 걸 보면서 아, 이때가 인문학의 피크였었구나.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하고 뭐 철학이나 문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 수준은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의 분석 기법을 보면서 우리가 현대에 읽는 책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 도구들은 분명히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구나 하고 아, 내가 진짜 지식만 많고 시간이 많다면 한국 문학에 대한 미메시스를 써보는 것도 좋게 결과적으로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 욕심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읽는 내용이 우리는 책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결국 미메시스, 플라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체가 왜곡이고 미메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 자체도 미메시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의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플라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메시스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철학이지만 생각과 철학이 그 무엇보다도 왜곡이 많은 미메시스지 않을까라고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똑같은 책을 보고도 김재원의 미메시스가 있고 김대식의 미메시스가 그럼요, 당연하죠. 있는 거와 같은 맞습니다. 위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 미메시스 어떻게 한 줄로 아는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이해하는데 렌즈 하나가 아니고 선글라스 한 15가지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단 그 어느 선글라스도 참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해석이지만 선글라스 색깔을 바꿔보면 결국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좀 알게 되지 않은가 싶네요. 소설 좀 읽으려면 미메시스 한번 보고 봐야 이것도 눈이 아니고, 열려. 이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책을 읽어. 그러니까요. 그런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네, 책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드라마의 표현처럼 소설을 바라보는 1000개의 문이 열리는 책입니다. 에리 아우어바우의 미메시스. 문학작품을 재구현한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책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네, 뭐 이 책이야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지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요약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거의 한 10편 되는 책인 거잖아요. 아마 한 편으로 요약하지 않을까 싶지만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 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책의 시작점이 안토니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요. 뭐 로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토니누스 황제 때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가장 평화롭고 팍스 로마나 가장 팽창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다음엔 코모두스,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석인데 기본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분은 영국 분이죠. 그리고 18세기 아마 작가였었는데 이건 200년도 넘은 책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가 바로 언제였었죠?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기 막 시작점인 거예요. 팍스 브리타니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때 영국 사람들이 로마 제국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만 그러면 그 시기에 나왔으면 이 책을 나폴레옹도 읽고 처칠도 읽고 처칠도 있고 나폴레옹 다 읽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요. 제국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치인들이 이 책을 진짜 외울 정도로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이 책이 보여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부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때 우리 제국도 망하면 어떡하나?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매우 매력적이고 영국 지식인들, 정치인들도 팍스 브리타니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제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제국에는 비밀이 있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메시지 중에 하나고, 로마 제국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영원할 것 같았었거든요. 사실 너무 일찍 망했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도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뭐 한 두세 가지 레슨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국이 망하는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두 번째는 사실 재밌어요. 우리가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 대신에 로마 황제들에 대한 기록과 데이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덕분에 2000년 전 개인의 일상생활과 이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목욕은 얼마나 자주 했는지, 거의 막 그 연예계 소식 같은 뒷담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조선왕조실록 플러스 야사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미치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안 좋은 황제거든요. 기록에 남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안 좋다라는 것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 얼마나 잔인했으면 황실에서 일을 할 때 펜으로 스타일러스로 파리를 찍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이 사람의 잔인함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이 황제가 몇 명을 고문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가진 황제인데도 불만스러워. 그리고 앉아서 한 여름밤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서 파리를 펜으로 찌르고 있다라는. 이거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와는 그렇죠. 또 다른 관점에. 그런 그 야사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에 남은 이야기들을 다 합쳐서 기본이 쇠망사 이거를 썼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기 가장 편하고, 자, 오늘의 주제가 아는 척하기 좋은 책, 특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점점 미국에서는 로마 제국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AI를 좋아하는 테크 브로들, 파운더들,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분들이 쓰는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는 로마 제국 레퍼런스가 많아요. 한 작년인가요?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냐 했더니 every day, 매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약간 그 서양 남성들의 좀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남성들의 로망이 삼국지인 것 같이 모든 레퍼런스가 이제 삼국지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상당히 많은 서양 남성들, 특히 미국의 리더들 로마 제국을 레퍼런싱 합니다. 그건 사실 현상으로도 보이는 게, 우리 한번 서양의 중요한 국가들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 독일 베를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상상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양식이에요, 다들. 미국 국회 캐피톨 빌딩,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캐피톨 빌딩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그냥 완전히 그리스 로마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이거 로마 거잖아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그것도 다 로마, 그리스 로마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로마 제국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서양 제국주의 또는 서양의 지식인, 서양 특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망과 판타지가 상당히 여전히 있고, 그 레퍼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가 되고, 혹시라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된다면 이 책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친근해질 거예요. 너 그거 읽었어? 네, 읽은 척을 하셔야죠. 그러면 갑자기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로마인 이야기가 선풍을 그렇죠. 로마인 이야기는 불러일으켰어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요약한,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명품이 아닌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의 모체가 되는 이게 이 책입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요. 책이. 이제 이 책을 제대로 읽으시면 로마인 이야기는 그냥 술술술 맞습니다. 네네. 책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럼 로마가 왜 이렇게 일찍 망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게르만들이 침략, 뭐 전염병 있지만, 로마가 가졌던 근본적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국인데 공화적인 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가 있었어요. 후계자를 어떻게 선발해요? 공화정이라면 후계자는 투표로 뽑는 거예요. 제국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투표로는 안 되죠. 그럼 나는 정권을 뺏기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면 사람들이 야 잠깐만 우리 왕족이었어? 공화정이라면 우리 공화정이라면 근데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입양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큰 다른 장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자면서 동시에 나의 아들이니까 혈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린 분이 매우 아쉽게도 마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현자라고 유명하고 책도 쓰시고 근데 책은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그분이 쓴 책이 그냥 로마 황제가 책을 썼다라는 게 특해서 우리가 그 책을 인정해 주는 건데 실수를 했잖아요. 왜냐? 로마 황제들 중에서 처음으로 생물학적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망나니 코모두스다 보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1대1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씨앗은 처음에 제국이 만들 때부터 그 씨앗이 들어있었다라는 거고 정체성 리스크 이게 공화정인지 제국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 그러다 보니 후계자를 선발하는 그 과정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순을 덮으려는 자기 원칙을 맞습니다. 세웠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스토리텔링으로 한 200년 유지가 되다가 이상한 망나니가 코모두스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장군들이 어느 한순간 유레카하고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였네? 그러면 나도 될 수 있겠네? Why not? 이러면서 이러니까 내전과 반란들이 그게 이제 3세기의 위기라는 게 있어요. 70년 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제 생각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70년의 내전.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수십만 명 군인들이 죽고 인프라가 몰락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야만인들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을 사실 지금 중국 리더십들이 정말 깊게 읽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 중국이 글로벌 파워가 되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 제국을 만들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중국이란 국가가 몰락하면 안 되는데 큰 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줄로 표현해 주시면 아는 척을 좀 해봐. 아는 척을 한다? 로마 제국을 이해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이 이 된다.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이미 다 한번 벌어졌다. 네. 언젠가 한번 일어났던 일이다. 세상은 재방송이다. 로마 제국 쇠망사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아는 척하기 좋은 책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권 더 있습니다. 익숙한 책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뭐 이건 거의 누구나 읽지는 않았지만 또 그림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림들 드르륵 보시지는 않았을까 싶고요. 곰브리치 역시 아까 에리히 아우바하고 비슷하게 유대인으로서 20세기 독일 인문학 전통의 마지막 피크. 이분은 이제 예술사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곰브리치는 너무나 유명하죠. 서양 예술사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학교에서 교과서로 그럼요. 쓰이고 있는 네. 아주 완벽한 서양 예술사를 쓰셨고 이건 서양 예술사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보면 질문은 많이 생겨요. 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예술이 뭘까?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는 예술이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보면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 거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멋진 그림, 멋진 조각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의식주에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뇌과학자로서 항상 궁금한 게 도대체 인간은 왜 예술이라는 걸 도대체 할까? 여기에 있는 거 다 보더라도 이 작품이 지금 하나도 없더라도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적인 심적인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그냥 편하게 재미로도 보시고 이런 그림은 어떤 의미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는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인간은 왜 예술을 만들었을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뇌과학자가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인간은 왜 예술을 하게 됐을까? 어디 가서 식사하다가 그림 얘기 나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그럼요.
총명한 아는 척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아는 척하기 아주 좋은 굳이 책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한번 읽어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답변 좋습니다. 자, 오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글쎄요, 일상 대화에서 아는 척하기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을 함양하기에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그리고 에드워드 기분의 로마 제국 쇠망사, 에릭 아우어바의 메메시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슨의 확장된 표현형까지 4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광화문 책마당에서 이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광화문 책마당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책과 삶, 사람 산책. 오늘은 광화문 책마당에서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한번 나오셔서 선선한 봄, 여름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